네,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가고시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학생 선생님들은. 이제 아마 신규 선생님들로 처음에 입사하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어려워할 만한 게 아무래도 IB 놓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경력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IB 좀 잘 놓는 방법부터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워낙에 이론적인 내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잘 학습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좀 많아서 일단은 오늘은 가장 저희가 곁에서 볼 수 있는 IV 놓는 방법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맥 주사를 놓는 목적은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수분 전해질의 영양 공급 또는 뭐 엑시도시스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 엑시도 시스 또는 뭐 알칼로시스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서 이제 교정을 위해서 뭐 비본 플루이드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플루이드를 사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약물 농도의 유지 또는 약물의 투여, IV로 주는 약물들이겠죠. 고 이제 만약에 환자가 피하 주사나 근육 주사에 조금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IV를 선택해서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맥 주사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페리페랄 라인, 저희가 이제 말초 정맥 주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I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통틀어서 제가 C라인으로 잡아서 보고 있는데 중심 정맥 주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삽입 부위별로 해서 명칭이 조금 나뉘고요. 이제 터널형, 비터널형으로도 구분이 조금 가능합니다. 중심 정맥압을 측정하기 위해도 적용할 수 있고, 또는 항생제를 장단기 기간 동안으로 이제 사용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항암제 투여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영양주입이라든지 또는 이제 페리페랄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이제 한 번에 줄 수 있는 양이 아무래도 페리페랄보다는 이 센트럴 라인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다량의 수액이나 혈액 공급 또는 이제 검사가 조금 잦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데일리로 랩을 계속 팔로우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혈관이 진짜 잘 없으신 분들, 잘 안 잡히는 분들, 또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학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하는 분들한테 이 센트럴 라인 삽입해갖고 사용할 수 있겠죠. 먼저 이 센트럴 라인은 크게 이제 비터널형과 터널형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그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터널형, 비터널형으로 생겨 있고, 보시게 되면은 이 비터널형을 조금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비터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삽입이 돼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저희가 상대정맥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삽입이 돼 있고요. 터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삽입되는 건 똑같은데 이 피하층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커프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이 커프로 하여금 이제 지지도 해주고요. 잘 안 빠지게 지지도 해주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쪽 부위로 한번 걸러주는 커프가 달려져 있어서 이제 감염 위험성도 조금 적고요. 이런 식으로 터널형과 비터널형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비터널형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위가 되게 다양해요. 인터너 주귤라라든지 사브클라비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표적으로 비터널형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병동에서 많이 보실 거는 이제 아무래도 PICC겠죠. 시설 부위가 정말 다양하고요. 이제 비교적 그래서 제약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ICU나 또는 ER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뭐 부서에서도 이제 급한 상황에는 침상에서도 바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간이 되게 짧아요. 한 7일에서 14일 정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사용하고 보통 리무버 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중심정맥관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일단 거의 기본적이고요. 근데 이 비터널형 중에서도 뭐 이제 PICC도 어쨌든 비터널형에 해당하는데, 이 비터널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아는 기본적인 센트럴 라인으로 봤을 때는 7에서 14일 정도 사용하지만 PSC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터널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안쪽에 보이지는 않지만 커프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이 커프가 있어갖고
감염 위험성도 적고 오래 또 지지도 해줄 수 있고 또 장기간으로 관류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6개월 이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1년 넘게 사용하시는 그 환자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외부로 카테터가인데 보시면 이 논터널보다 이 터널형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일상적으로 이제 병원을 팔로우하면서 이제 통원 치료가 아닌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있죠. 내원 하셨다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그 삽입 부위 소독도 계속 하셔야 되고 또 어쨌든 이렇게 카테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베너스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삽입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명칭을 붙이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인터널 주글라 베인. 그래서 저희가 그냥 줄여서 IJV라고 부르고요. 인터널 주글라 이쪽으로 해서 목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브클라비안, 이 클라비안 밑에 위치에 돼 있어서 서브클라비안이라고 부르고 PICC도 여기 센트럴 라인에도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널 주글라나 서브클라비안을 선택을 하다가 만약에 삽입이 불가능하고 삽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내려가서 피모랄 쪽으로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삽입하는 카테터들을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상대 정맥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 피모랄 베인은 조금 더 짧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 피모랄 베인 쪽으로 ICU 같은 경우에는 종종 볼 수 있으실 거예요. ICU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피모랄 베인 쪽으로 해갖고 C라인을 잡고 계신 분들은 감염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서 만약에 주사 부위에 발적이라든지 감염 좀 증상이 보인다고 하면은 바로 주치의한테 노티하고 이제 요걸 리무버 하실 건지 확인도 해야 되겠죠. 센트럴 라인 같은 경우에 조금 구분을 지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비터널형 중심정맥관과 터널형 중심정맥관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통은 이 비터널형 중심정맥관을 사용을 하면은 이 에로 카테터를 많이 보통 사용을 하시거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ICU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이제 ER에서 CPR을 하고 또는 라인이 없어서 C라인을 응급으로 인터널 주글라나 잡고 오신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카테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3루멘도 있고 2루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이 에로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3루멘이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되고요. 이 터널형 중심정맥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쪽에 이제 다크론 커프라고 해갖고 아까 피아네로 위치하고 있는 커프가 여기 다크론 커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센트럴 카테터 하면은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펌 카테터일 거예요. 투석형 카테터인데 이제 ICU 같은 경우에는 이 터널형 이 펌 카테터로 해서 CRRT를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급하게 뭐 CRRT를 돌릴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투석을 해도 된다 하면은 그냥 일반 투석을 하시는 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펌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터널형, 비터널형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이 터널형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피하 내로 위치해서 유지한 다음에 똑같이 상대 정맥을 통해서 하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비터널형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그 길이에 따라서 어디로 선택을 하냐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 카테터 끝부분이 조금 더 깊게 위치되어 있으면은 투석을 하면서 또는 CRRT를 하면서 알람이 좀 자주 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투석도 좀 잘 안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계속 펄럽 하면서 엑스레이 상에서 혹시 위치를 좀 조절하실 건지 또 같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매립형 중심정맥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트로 삽입하시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제 경험상 이렇게 매립형 중심정맥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케모포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피하층으로 해갖고 이렇게 포트를 삽입이 돼 있고 이 포트 내에서 인공적으로 인공혈관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혈관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몸에 있는 혈관대로 위치할 수 있게끔 유지가 돼 있고 저희는 요 니들로 해갖고 인설트를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약물이 주입되면서 안쪽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겠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임상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교체를 하고 리무버 하는 모습은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제한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지금은 이제 IV 위주로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IV 소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센트럴 라인 소독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케모포트 교환하는 방법 같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PICC 정말 많이 보시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요것도 진짜 중심 정맥관인데, 요거는 말초 삽입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 카피탈 포사라고 해서 요 해당하는 부분에 삽입을 해서 상대 정맥까지 위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C 센트럴 라인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건 기본적인 주사기의 구조인데, 이제 찾아보니까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보시게 되면은 내관과 외관, 엄지 누름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내관이죠, 내관. 외관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잘 봐주셔야 되는 거는 이 니들 부분, 그리고 침선 끝에 보면은 사면 있죠. 이 사면도 잘 봐주셔야 되고요. 자, 시린지별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시린지 종류를 보면 1cc, 3cc, 5cc, 10cc, 20cc 등등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요. ICU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이거 제외하고도 50cc가 있는데, 50cc는 이제 이렇게 니들이 달려있는 50cc용 시린지가 있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NMR 시린지죠. 요 관장용 시린지인데, 이 관장용 시린지는 말 그대로 관장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환자의 L튜브를 통해서 피딩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죠. 약물을 주입한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20cc, 10cc, 5cc, 3cc, 1cc는 종류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 건 1c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플루이드에 뭐 인슐린을 믹스한다거나 소량의 약물을 투여해야 될 때 보시게 되면은 이제 cc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0.1cc, 0.2c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옆에 유닛별로 해서 10유닛, 20유닛, 30유닛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인슐린을 주는 경우에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선생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이제 1cc에 있는 요 니들은 자체적으로 구멍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RI를 믹스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18게이지 니들로 변경해서 믹스를 해주시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cc, 5cc, 3cc 이렇게 세 가지 주사기가 있을 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1.5cc 약물을 재워주세요 하면은 선생님들은 어떤 주사기를 선택을 하실 건가요? 1.5cc를 재우라고 했을 때 정답은 3cc입니다. 왜냐면 자 보시게 되면 10cc 같은 경우에는 2단위로 숫자가 끊겨 있고 5cc 같은 경우에는 1단위로 숫자가 끊겨져 있어요. 반면에 3cc 같은 경우에는 0.5단위씩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죠. 정확하게 1.5cc를 잴 수 있는 거는 3cc 시리즈여서 꼭 그거에 맞춰서 주사기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이제 이 5cc 시린지를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3cc 셀라인을 재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눈금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자, 저희가 이 안에 내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흔히 교과서상에서 표현하는 건 검은색 마개가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어요. 이 아랫면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한 요게 1cc 조금 차이가 안 나죠? 이제 여기가 3cc로 도달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3cc 용량이 재지지가 않아서 이제 제일 정확한 거는 위쪽 검은색 면, 왼쪽 검은색 면이 3에 해당할 수 있게끔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지 3cc가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게 이 안에 있는 내관의 고무막의 끝부분 검은색 면이 3에 해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지오 카테터라고 부르는 이제 저희가 정맥 주사에 사용하는 카테터들이죠. 이 카테터들은 부르는 명칭도 조금씩 다르고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요 게이지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건 24게이지부터 18게이지까지 일반적으로 병동이나 ICU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간혹가다 16게이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14게이지, 26게이지는 사실 저도 일반적인 이런 안쪽 카테터는 못 봤던 것 같고,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를 해보질 않아서 소아과 병동에서는 26게이지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기들이.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24게이지부터 18게이지까지 우선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24게이지는 이제 일반적인 병동에서 봤을 때 가장 작은, 두껍기가 제일 얇은 이제 안쪽 카테터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완전 소아라든지 또는 신생아 또는 이제 혈관이 약하신 어르신분들한테 삽입을 할 때 사용을 하고, 또 22게이지 같은 경우가 이제 보편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일반적인 뭐 IV 주사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안티를 준다거나 또는 뭐 플로이드를 일반적으로 줄 때 22게이지 많이 선택을 하고요. 이제 보통은 20게이지 이상부터는 이제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22게이지로는 FFP도 가능하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20게이지 이상이에요. 그래서 20게이지부터는 이론상 PRC도 수혈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18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사용이 되죠. 응급으로 뭐 그런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수혈을 한다거나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껍기랑 굵기 자체랑 이제 길이 자체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IV 사이트를 선정할 때도 꼭 한번 대보고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지오 카테터 내에서 부르는 명칭이 조금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쪽 끝에 부분은 사면, 그리고 이렇게 리들 부분을 저희가 이제 스타일렛이라고 하고, 이 스타일렛 겉에 이렇게 허브로 덮어져 있는데 끝에 보면은 이렇게 고무처럼 되어 있거든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요게 이제 젤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약물이 주입이 될 거고,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에 푸시팁이라고 해서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위에 이렇게 살짝 올라와져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손톱으로 톡 미는 거예요. 톡 밀면서 빠르게 안전하게 환자한테 이 스타일렛 그 젤코가 환자한테 위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챔버, 저희가 피가 고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적 카테터 같은 경우는 뒷부분을 또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게이지나 20게이지로 저희가 안적 카테터를 삽입을 했을 때 갑작스럽게 피가 훅 차거든요. 훅 차면은 이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으로 살짝 떼서 요걸로 이제 BST를 또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안 찔러도 되겠죠. 처음에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무것도 이제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릴 때 간혹 가다가 이제 IV를 놨는데 움직이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바늘에 찔리지 않을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플라스틱,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한 부분이어서 환자분이 팔을 움직이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 단순히 수액이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거나 요로 막힐 수는 있는데, 환자 팔 안에서 혈관이 다칠 일은 없으실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선생님들 알아주시면 좋겠는 게,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긴 할 거지만 실제로 이 젤코 자체가 스타일렛보다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 니들 스타일렛 되는 부분이 더 길게 나와 있고 젤코가 조금 더 짧으니까, 요거는 이제 IV 삽입할 때 제 팁을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IV 사이트를 어디를 선정하면 좋냐.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조금 이제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IV 전담팀이 있죠. 근데 IV 전담팀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정말 좋은 제도예요. 이제 왜냐면 그 IV를 전문적으로 놔주시니까 사실 간호 업무적으로는 조금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신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연차가 높으신 분이 아니고 이제 아이브를 많이 놓을 수 없었던 경험을 가졌던 그 R&D 선생님들은 무작정 안 되면은 그 전담팀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험이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전담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급하게 아이브를 선정을 해서 줘야 된다
하면은 선생님들도 노실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팁을 들어갈 거고,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IV 사이트는 정말 이제 ICU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와, 이런데도 IV 라인을 잡으셨네 하면서 경이롭게 막 엄청 대단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고, 정말 좀 훌륭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연차가 조금 높으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신규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IV 사이트를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베인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널스에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발췌해온 그림이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이제 팔 안쪽 내측면이라고 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척측피 정맥, 요측피 정맥, 그리고 정중 전환 정맥, 요렇게 세 가지를 정말 많이 선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많이 조금 추천하지 않는 부분은 이 요골 정맥이에요. 라디알 베인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경험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 선생님들이 이 삽입 각도를 잘못 삽입을 해서, 물론 그 라디알 베인 뒤쪽으로 라디알 아테리가 바로 있는 거는 또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가끔 라디알 아테리를 찌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한테는 전 이 요골 정맥은 사실 크게 추천하진 않고, 이 요측피 정맥, 정중 전환 정맥, 척측피 정맥은 IV 사이트로도 아주 훌륭한 부분이고 체열할 때도 가장 훌륭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팔 제외하고도 손등에서도 볼 수 있겠죠. 손바닥은 IV를 안 넣고 저희가 손등에서도 많이 부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척추피 정맥이 좀 이어지는 게 좀 길거든요. 이쪽 뒤쪽 부분으로도 이렇게 이어져 갖고 이쪽에 있는 척추피 정맥이라든지, 또는 이제 환자가 조금 오베이가 되고 좀 오리엔테이션이 명확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이 라인이 정말 없는 경우에는 이 손등의 정맥망 중에 이렇게 두껍게 지나가는 혈관이 또 하나 있어요. 요 라인 선택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좋고요. 발은 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실제로 한 번에 이제 줄 수 있는 수행량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요측피 정맥과 이 척측피 정맥 같은 경우에는 분당 250ml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골 정맥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오는 이 척측피 정맥 이쪽과 이쪽에 요측피 정맥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두 군데 이제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더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세팔릭 베인, 그리고 바실릭 베인, 그리고 안테큐비탈 베인, 그리고 여기 이제 발목 쪽으로 제가 어디를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이 대복제 정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 여기가 이제 복숭아뼈라고 치고 이쪽에 안쪽, 그러니까 이쪽 바깥쪽이 복숭아뼈면은 안쪽으로 해갖고 선생님들 만져보시면 두껍게 올라가는 혈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부분 정말 많이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셀프로 엠블레이션이 되거나 또는 거동 좀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비추천을 하지만, 침상 안정을 유지하셔야 되는 배드리든 환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죠. 또는 이제 OP를 하신다거나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네 군데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IVC의 여러 가지 꿀팁 대방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항상 모든 신규 선생님들한테 입사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는, IV를 잡는 선생님의 자세가 편해야지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무조건이에요. 선생님 자세가 불편하면은 환자도 불편해 하고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불편하면은 어쨌든 실패율이 올라가니까 또 여러 번 찌르게 되고 환자의 불만은 커지게 되죠. 멘탈이 얼럿한 환자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일이 뭐 로딩이 안 되고 밀리지 않고 이랬으면은 선생님 뭐 허리가 아프다 하면 의자 갖고 와서 천천히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토니켓을 적용하고부터 바로 위쪽, 그러니까 근위부 쪽을 바로 잡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토니켓 적용 부위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말초부터 천천히 잡아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감을 기르는 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초부터 천천히 보고, 어쨌든 말초에서 근입으로 갈수록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수행량은 늘어납니다. 이제 응급으로 이제 근입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22게이지 라인을 잡는다고 쳤을 때 저희가 흔히 부르는 조인트 라인에다가 잡으실 건가요? 저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이제 정혈관이 얇고 잡을 수가 없다고 하면은 22게이지를 사용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팔을 접으면 22게이지는 수액이 안 들어가요. TPN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게이지 이상을 추천을 하고 천천히 말초부터 해야지, 이제 혹시나 말초부터 이제 정맥이 굳을 때 근위부부터 굳어버리면 그 근위부 밑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근위부 쪽에서 라인이 터져버리면 말초는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천천히 말초부터 만져보고 천천히 근위부 쪽으로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이제 혈관을 토니켓에 묶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혈관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는 게 병원이잖아요. 혈관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느껴봐야 됩니다. 혈관을 촉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촉지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 대상자한테 이제 멘탈이 좀 얼렇다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주먹을 조금 쥐었다 폈다 해봐서 이제 정맥이 충분히 우려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보고요. 저희가 교과서상으로는 이제 소독을 할 때 알코올솜을 원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닦아라 알려주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원방향으로 닦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소독을 해주는 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가면서 소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니켓이 위쪽에 묶여있고 아래쪽에 지금 저희가 정맥을 우려를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위로 올리면서 해야지 정맥이 우려도 잘 되고, 또 하나 팁은 이제 보이지 않는 혈관도 일시적으로 소독을 하면서 파랗게 비칩니다. 요거 또 하나 팁이니까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촉지할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놔보면은, 예를 들어서 체형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비만인 대상자라고 하면은 숨겨져 있던 혈관도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파랗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보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쪽 부분에 뭐 세팔릭 베인이 있어야 돼 해갖고 만져봤을 때 안 만져져요. 그러면은 막, 막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손을 막 이렇게 쳐보는 것보다는 그냥 톡톡톡 톡톡톡 치면서 우려를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삽입 각도는 꼭 생각해서 진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등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내측면이나 팔의 내측면이나 외측면처럼 이제 피부가 두껍지 않고 되게 얇기 때문에 사실 거의 피내 주사하는 것처럼 포를 뜨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체형이 있으신 비만인 대상자분들을 할 때는 피내 주사처럼 들어가면 조금 더 힘들겠죠. 삽입 각도는 꼭 생각해서 삽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신길 때 가장 많이 실수했던 건 이거예요. 피가 맺혔다고 절대 성급하게 제 코를 밀어넣는 것. 이게 정말 제가 많이 실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일반적인 체열 같은 경우에는 피가 맺히면 그 상태에서 내관을 당기면 돼요. 그러면 피가 나오지만, 이제 I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젤코가 스타일렛보다 짧아요. 그래서 혈관 내에 스타일렛만 들어간 경우에도 이 챔버 안에 피가 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성급하게 피가 고였다고 바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피가 고이게 되면 살짝 각도를 낮춰서 조금 더 밀어넣는 겁니다. 넣어서 피가 잘 나온다, 그래도 리거지가 된다 하면은 그때 젤코를 밀어넣는 겁니다. 꼭 절대 성급하게 밀어넣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경험상 정말 많이 느꼈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비만이 대상자한테는 평소 삽입 각도보다 조금 더 세워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피하 지방층이 조금 더 두꺼울 테니까 저희가 IV를 넣어야 되는 부분은 혈관은 더 깊게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각도를 세워서 삽입해야 되고요. 또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은 이제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혈관 건강도 좋겠죠. 근데 이때 토니켓을 묶었을 때 어, 어, 막상 겁을 먹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좋은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 천천히 삽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 피부를 통과하면서 보통 통증을 느끼는데 환자도 아파하고요. 혈관이 통통하면은 그만큼 더 잘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되는 부위에서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그냥 평소랑 똑같은 속도로 삽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혈관을 잘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삽입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구불거리는 혈관이 있다. 근데 라인이 정말 없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시도를 해야 되지만 구불거리는 혈관은 저는 1차적으로는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혈관 내 구조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또 어떻게 구불구불거리게 형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이제 펑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완전 통과가 천자가 돼버려서 그쪽으로 수액이 다 셀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구불거리는 혈관을 피하시는 게 좋고 정 없다고 하면은 최대한 선생님들이 손으로 펴서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 혈관을 피는 거는 사실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위랑 아래를 잡고 쭉 피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환자 손등이라고 하면은 환자 손 쪽으로 해갖고 손바닥 쪽으로 해갖고 손을 잡고 쭉 잡아 당기시는 분도 있고 조금씩 달라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면서 직접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장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IV 잡는 거는 자주 시도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간호 이론이라든지 의학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부하면 늘어요. 왜냐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IV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토미적으로 해서 뭐 이쪽에 혈관이 있어야 된다 해서 감으로 찔러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되는 경우도 있겠죠. 숨겨져 있는 혈관이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IV는 진짜 정말 실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 혈관이 사용할 수 있는 혈관인지 또는 조금 플레바이티스가 있고 또는 뭐 혈관이 경화가 돼 있어서 못 사용하는 혈관인지는 요거는 선생님들이 임상적인 느낌, 임상적인 경험으로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환자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시도를 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혈관도 제한적인데 한 10번 이상 시도를 했어요. 혈관이 다 터졌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고년차가 잡을 혈관도 없겠죠. 그래서 한 3, 4번 정도 선생님들이 트라이를 해보고 안 되면은 헬프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왜냐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하면서 다음부턴 잘해야지 라고 마음을 갖고 계속 또 연습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물론 이제 아이브 잡는 거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느는 그런 속도도 다르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세네 번 정도 트라이 해보다 안 되면 바로 헬프콜 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자세라는 거. 또 시켰을 때 열심히 해보겠다고 직접 나서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 하다 보면 늡니다. IV는. 이거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건 혈관은 보여서 잡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잡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첫 번째 IV 시간 마칠 거고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중심정맥관 소독하는 방법이라든지 인퓨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대입을 하세요.